부모와 분리된 유아들의 반응을 보면 처음에 아이들이 저항을 해요. 막 울죠. 우는데 누구도 안 봐줘요. 그러면 아이들은 절망을 합니다. 절망을 하다가 무관심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또 빠지게 됩니다. 안정적 애착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터그레이티드 브레인을 가졌어요. 이건 뭐냐면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세상과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생동감이 있고요. 모험심이 있고요. 또 회복력이 빨라요. 되게 힘든 좌절된 경험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이제 회복 탄력성도 있고요. 그래도 고난에 견디는 참을성이나 유연성 이런 것들이 안정적 애착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홈 상담센터 대표 박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애착, 어태치먼트에 대한 이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애착이란 무엇일까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관계 속에서 사랑과 정서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애착이란, 어태치먼트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강한 감정적 유대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생후 1년 동안 이내에 영아와 어머니 혹은 다른 양육자 간에 이루어지는 초기 경험은 유아의 애착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 애착은요, 이 초기 애착 관계가 어린 시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서 개인의 심리적 발달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적인 면의 발달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인간 발달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이제 애착에 대한 정의를 할 때 어떤 학자들은 생존을 위한 아이들의 눈물겨운 생존 방식이란 말씀도 쓰시고, 애착은 우리의 내적 GPS를 형성한다. 그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다고 하죠. 그럼 왜 애착이 중요할까요? First imprinting, 엄마 뱃속에서부터 부모 양육 속에서 형성되는데 뇌 구조의 형성 시기에 벌써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부분 무의식, 비의식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 애착은 벌써 자기가 뱃속서부터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는데, 우리는요, 부모가 되는 방법을 우리 부모로부터 배운대요.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청사진을 통해서 이후의 경험들을 이제 길러지게 되고 형성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태어날 때 그 신생아들의 뇌는 25%만 완전히 작동을 한대요. 그리고 나머지는 애착 관계에서 그 모습들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에 대한 믿음, 인식, 또 어떻게 도움을 구하고 받는지에 대한 것을 알게 된다고 합니다. 이 애착이라는 것이 상당히 인간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데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게 세대 간의 대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애착이 참 중요합니다. 애착의 역사를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애착 이론의 아버지 존 볼비가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인데요. 이분은 우리의 삶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친밀한 애착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애착은 우리가 성장하면서 탈피하는 유치한 의존성이 아니라 지속적인 인간의 욕구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아주 강조를 했습니다. 인간의 욕구, 지속적인. 네. 아주 이분의 연구가 상당히 유명한데요. 44명의 청소년 절도범들을 이제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들의 성격과 가정생활에 대한 연구를 1944년도에 연구를 해서 상당히 애착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 연구에서 보면 절도자들 중에 40%는요, 생후 5년 동안 어머니 혹은 양어머니와 6개월 이상의 분리 경험이 있고요. 그 반대로 대조군에는 단 5%만이 그러한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없는 절도범 14명 중 12명이 장기간의 분리를 경험한 반면에 나머지 30명 가운데는 불과 5명만이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애착을 받지 못하고 분리되거나 이런 상실됐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불안정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볼비는 분리와 상실의 두 요소를 되게 병인학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부모와 초기 이제 유아들이 부모와 분리된 유아들의 반응을 보면 처음에 아이들이 저항을 해요. 막 울죠. 우는데 누구도 안 봐줘요. 그러면 아이들은 절망을 합니다. 절망을 하다가 무관심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만의 세계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애착 행동의 체계를 보면 근접과 보호 및 분리인데요. 처음에 아기들은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근접성의 원리, 안아주고 따뜻하게 품어주잖아요. 이거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신생아뿐만 아니라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렇잖아요. 금방 아이 태어나면 이렇게 안아주잖아요. 근접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럼 보호하고 안정감을 받죠. 그다음에 안정기지 역할이에요. 안정기지 역할은 뭐냐면 약간 이제 걸음을 걷는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엄마나 양육자를 떠나서 이렇게 외부로 가잖아요. 근데 뭔가 불안하거나 좀 자기가 힘들 때 다시 와서 안겼다가 이게 또 재충전을 하고 또 가는 그런 경험들을 또 하고 또 안전한 피난처가 되죠. 위험한 상황에는 딱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붙어서 안 떨어지죠. 유아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유아기 때는 이제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어른이 돼서도 비슷한 행동들을 해요. 그래서 그 볼비가 연구한 것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리 에인스워스라는 애착 이론의 어머니가 계세요. 존 볼비와 메리 에인스워스는 상당히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한 분으로서 이 애착에 대해서 에인스워스가 그 볼비의 가설들을 경험적으로 시험하는 최초의 과제를 맡게 됐는데 그것이 뭐냐면 애착과 의사소통 및 낯선 상황 실험이에요. 낯선 상황 실험은 뭐냐면 이제 실험자와 또 어린 유아와 엄마와 이렇게 3명을 한 공간에서 놨다가 어머니가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 아이들의 그 반응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유아기의 애착의 유형화를 이제 4가지 정도로 분류해놨어요. 안정애착과 저항형 애착, 그다음에 회피형 애착, 혼란된 애착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낯선 상황의 핵심은 뭐냐면 의사소통이에요. 애착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와 양육자 간의 의사소통의 질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말을 못하는 아이들인데도 이 애착의 유형을 보면서 의사소통의 질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 애착의 종류. 이제 볼비와 에인스워스가 연구한 애착의 종류에서 4가지를 보면 안정된 애착이 있는데 상당히 자율적이고 자유롭게 뭐 아기가 울죠. 그렇지만 엄마가 왔을 때 안정감을 취하는 이제 그런 안정된 애착의 유형이 있었고 가장 우리가 계속 이제 추구하는 안정된 애착으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미션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불안정한데 저항형 애착이 있어요. 저항형 애착들은 엄마가 있어도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지 못해요. 계속 때를 쓰거나 엄마가 위로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회피형 애착이 있어요. 회피형 애착들은 불안정 회피형 애착들은 엄마가 없어도 혼자 잘 놀아요. 근데 마음은 상당히 불안한 상태죠. 그다음에 혼란된 미해결형 애착이 있는데 이 애착은 상당히 정신적 외상과 상실의 상처가 되고 극도로 혼란되고 모순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애착의 종류를 봤고요. 그래서 애착 유형의 패턴이 유아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 과정에서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특히 이성과의 만남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배우자를 찾는데 무의식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요. 제가 상담의 현장에서 이런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네. 불안정 애착의 사람은 상당히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이성한테 매달리는 분이 있고 또 사랑하면서도 계속 비난을 하는 분이 있고 그러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는데요. 이 애착 유형이 초기의 애착이 이성이나 배우자를 찾는데 상당히
좀 무의식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저는 상담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애착의 그런 그 유형을 단지 유아들만 연구했냐? 그렇지 않아요. 아까 전 세계에 걸쳐서 연결이 된다고 한 것에 성인 애착을 연구하신 메리 메인이라는 아주 유명하신 분이 또 있어요. 이분은요, 성인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성인 애착 면접지라는 어덜트 어태치먼트 인터뷰에서 AAI라는 것을 개발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정신적 표상과 메타인지 같은 것을 이제 밝히는 건데 상당히 이 면접지는 인터뷰하듯이 하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잘 활용하는데 무의식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 고안되었다고 해요. 많은 경우 예전의 상담들은 정신분석적 상담들은 이제 자유현상 같은 걸 쓰면서 무의식을 스스로 내담자 스스로 알아내게 하는 이제 그런 자유현상 같은 게 있었는데 이 성인 애착 면접은요 질문을 통해서 막바로 그 무의식을 놀라게 하게 고안이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성인기 애착을 평가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로 입증이 되었고요. 현재 갖고 있는 애착과 관련된 마음 상태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연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의 내적 세계와 유아의 행동이 그러니까 성인 애착 면접과 아까 얘기했던 유아의 낯선 상황 그 상황의 연구가요. 75%의 정확도가 측정이 됐다고 해요. 상당히 높죠. 그러면서 학자들이 야, 애착이 참 중요하구나. 성인한테도 너무나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계속 연구가 되면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애착의 패턴은 세대 간의 전이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애착이 좀 힘든 분들은 회복을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다음에 애착 관계와 자기 발달을 보면 자기의 여러 차원이 이제 연결이 있는데 자기는 나라는 자기는 의식적으로뿐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도 삶을 경험하고 형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어떤 영역이 있냐면 자기 경험의 영역에서 신체적 자기가 있고 감정적 자기가 있고 표상적 자기 또 성찰적 자기와 마음 챙김의 자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의식과 무의식이 잘 연결이 돼야겠죠. 애착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뇌를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새는 워낙 뇌에 대한 연구가 이제 많이 됐는데, 저는 뇌를 많이는 알지 못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사람의 뇌 안에 파충류의 뇌가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포유류의 뇌가 있다고 합니다. 또 인간의 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파충류의 뇌라고 하는 이 뇌는 뇌관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건 생존과 본능적 반사에 대한 겁니다. 그다음에 포유류의 뇌라고 하는 변형계가 있는 것은 감정 조절을 하는 곳이고요. 또 해마나 편도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인간의 뇌라고 하는 대뇌피질은 우리의 지성과 이성, 사고 능력 등을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세 가지 뇌가 있습니다. 아주 뇌의 성숙 시기를 보면 편도체나 뇌관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완전히 작동을 해요. 생존과 관련이 된 거니까. 근데 감정을 나누는 해마 같은 거는 해부학적으로 존재는 하지만 작동의 시기까지는 2년에서 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전두엽은 25세까지, 20대 후반까지 계속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착 관계가 어떻게 자기를 형성하냐 하면 어린 시절의 주 양육자나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경험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의 틀이 되고요. 가지고 유아의 건강한 정서 경험을 위해서는 어른들의 즉각적인 반응, 민감한 반응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옹알이와 울음소리의 반응을 잘 반영을 해줘야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깍꿍놀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앞에서 얘기한 뇌도 경험을 통해서 많이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유아가요, 혼자서 너무 오랜 시간 방치되잖아요. 그럼 신경계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절되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인지를 모른대요. 그래서 회피형의 아이가 되고 대인관계가 약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초기 애착이 너무나 이게 없어서 상담이 잘 안 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따뜻한
안정 애착을 갖도록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이제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살기 위한 자기 방어 기제가 있어요. 그죠? 이거는 위험에서의 생존 전략인데요. 파충류의 뇌가 주로 많이 쓰는 세 가지 자동적인, 그러니까 동물들이 위험할 때 본능적으로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프리즈, 얼어붙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 보시면 알잖아요. 자기가 위험할 때, 위협을 느낄 때 얼어붙은 것처럼 다 있잖아요. 그리고 파이트, 싸우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까무렇게 싸우죠. 또 플라이트, 도망을 갑니다. 네. 근데 사실은 프리즈나 파이트나 플라이트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쓰는 건데 지금 우리 사회는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걸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층간소음으로 사실 층간이 위층에서 좀 소리가 시끄러우면 짜증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가가지고 해코지 하잖아요. 그냥 아우 짜증나 이 정도만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막 가서 싸우고 뭐 엄청 공격을 하잖아요.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막 지하철에서 모르는 사람 폭행을 한다던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말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도 위험한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내면이 연약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게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복과 치료가 설 공간이 있어야 돼요. 회복돼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되게 공포 속에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면서 되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그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치료가 돼야 되고요. 그럼 회복과 치료가 설 공간이 뭐냐면 파이트나 플라이트 사이에 소셜 인게이지 시스템이 존재해야 된다고 그래요. 사회적 약속의 시스템. 근데 그것이 외적인 것인만이 아니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세이프티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세이프티, 안전하다는 게 상당히 강조가 됩니다. 안전하게 느껴야 내가 좀 편안하게 다른 사람을 볼 수도 있고 나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직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자, 이것은 사회 전체가 같이 하면 좋지만 사실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놀이가 중요해요. 놀이. 즐겁고 편안한 상태에서 놀아야 되고요. 이거는 놀이라는 거는 사회적 상호작용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가장 큰 놀이도구는 엄마인데요. 사실은 요새 젊은 사람들의 이제 자녀 양육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너무 일로 가요. 가지고 선생님 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지쳐요. 너무 힘들어요. 나는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너가 애들 봐. 나는 나갔다 올게. 오늘은 당신 차례야. 오늘은 내 차례야.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어떻게 보면 그냥 일로 다 아이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짧은 시간 만나면서도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가정 안에서 놀이가 많으면 상당히 좋아요. 청소하는 것도 같이 놀이로 할 수 있고 설거지도 같이 놀이로 할 수 있고 빨래 개는 것도 아이와 같이 상호작용하면서 재밌거든요. 근데 그 재미를 잘 모르시더라고. 다 짐으로 여겨서.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놀지 못하는 것이 정신질환의 주요 특징이라고도 아주 심각하게 말해요. 그래서 놀이가 상당히 중요하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착과 호르몬을 보면 옥시토신은 언제 나오냐면요. 아이와 엄마의 안전한 신체적 접촉을 했을 때 나온대요. 행복감을 느끼는 거죠. 그다음에 엄마와 아가가 유대관계를 통해서 건강도 해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엔돌핀은 엄마와 상호작용할 때 느끼는 긍정적 경험에서 분비가 되고요. 세로토닌은 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낄 때 이게 나온대요. 그래서 애착하고 긍정적 호르몬이 상당히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애착은 우뇌에서 많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뇌가 많이 중요한데, 우뇌는 비의식적이나 비언어적 대화의 표현과 수용 이런 것을 담당하고 표정, 목소리의 음조, 목소리의 톤, 제스처 등 가지고 비언어적인 경험이 주는 것은 생후 초기 3년이 상당히 중요해요. 가지고 생애 초기가 중요하다고 심리학자들이 많이 강조를 하죠. 네, 우뇌가 중요합니다. 애착 문제의 원인을 좀 보면 부모와의 경험이 건강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인데요. 일관성이 없거나 부적합한 부모의 애착 행동이 이제 아이들한테 애착 문제의 원인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의 정서 조절을 이제 어릴 때는 좀 해줘야 되거든요. 부모가 이제 잘못하거나 비일관적으로 대할 때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모의 감정적 편견이나 부모의 스트레스, 또 무지, 또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상처들. 그다음에 부모 자신의 애착 유형이 애착 문제를 계속 원인이 되겠죠. 네. 그래서 애착 문제의 결과는 건강한 삶을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애착 트라우마나 다양한 신경증, 중독 등에도 많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애착 치료의 핵심은 우리 안에 인지적 과정이 있고 감정적 과정이 있고 감각 운동의 과정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정보 처리 과정을 잘 알고 이제 통합해 나가는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안정적 애착을 만드는 환경은 어떤 환경이 중요하냐면 일단은 안전한 신체적 접촉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어릴수록 아주 많이 안아주시고 뽀뽀해주시고 아이 컨택 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그래서 눈과 얼굴의 맞춤 그다음에 good enough holding environment 가정이 좀 편안하고 안정적일 수 있는 환경 또 주변이 지역사회가 네 그다음에 부모가 보호 역할을 하고 바운드리가 존중되는 바운드리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리고 아이의 신체와 감정을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목소리의 어조라던가 톤 이런 것들이 감정에 많은 자극을 주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이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분명하게. 네, 그런 환경들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안정적 애착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터그레이티드 브레인을 가졌어요. 이건 뭐냐면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세상과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생동감이 있고요. 모험심이 있고요. 또 회복력이 빨라요. 되게 힘든 좌절된 경험에서도 회복할 수 있는 이제 회복 탄력성도 있고요. 그래서 고난에 견디는 참을성이나 유연성 이런 것들이 안정적 애착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합니다. 나는 지금 안정 애착이 아닌데 불안정 애착을 안정 애착으로 변화시킬 수 있나 하는 고민도 하게 되고 질문도 하게 됩니다. 근데 희망입니다. 뇌는요 평생을 걸쳐서 변화해요. 우리 몸이 생명체이듯이 뇌도 같이 연결이 돼 있죠. 인간은 평생 성장하고 회복할 수 있어요. 특히 가족 안에서 안정적 애착의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네. 제가 요새 상담하면서 정말 가족 안에 필요한 게 서로에 대한 존중감이라는 걸 좀 느꼈어요. 아주 유아서부터 정말 어느 시댁은 존중을 받지 않으면 사람이 화가 나고 속상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서로가 존중할 수 있고 서로가 소중한 그리고 가정이 가장 편안한 곳이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가정을 나가면 너무나 세상은 경쟁 시대고 너무나 분주하잖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는 온 가족들이 안정 애착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의 언어도 많이 해주고 또 스킨십도 정말 틈나는 대로 하면서 조금 따뜻하고 밝고 웃음이 많은 그런 가정이면 안정 애착으로 많이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